자, 그럼 오늘 영화의 줄거리를 봉우리가 소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라는 영화 제목답게 브렉시트 국민투표. 영국에서 2016년에 있었던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과정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리브, 테이크백 컨트롤이라는 보트 리브. 그렇죠. 보트 리브 테이크백 컨트롤이었습니다. 그 캐치프라이즈를 쓴 이 탈퇴파가 승리하는 과정과 그 원인, 그리고 거기서 전략가 역할을 한 캠페이너라고 해야 되나? 캠페인 전략가, 극중 이름을 까먹었다. 사실은 이 사람도 도미닉이라고 부르는 커밍스. 사실은 이 사람도 권력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사람이죠. 그랬죠. 굉장한 브레인이지만 너무 성격이 괴짜와 독단적인 면 때문에 쫓겨났다가 이 일로 다시 일약 스타가 된 인물이죠. 저는 실존 인물인지 몰랐는데 실존 인물이래요. 실존 인물하고 똑같이 외모 꾸며가지고 연기한 거죠. 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탈퇴파라는 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일단 제가 잘 몰랐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부터 탈퇴가 굉장히 우세한 여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잘 나타나요.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일종의 극우 정당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게 정당이야? 저런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도미닉 커밍스가 이 일을 맡기로 결정을 하고 정권을 받기로 확답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계의 떨거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떨거지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기도 없는 사람들. 하지만 브렉시트에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모으죠.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동의하는 사람들. 나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들. 나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에서 주도적인 여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어 보수당마저도 주도적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해서 주요한 유명한 지도자들은 오히려 유럽연합에 남는 쪽이 더 우세했던. 그러니까 당시 집권당인 보수당 그리고 야당이었던 노동당 그리고 제3당인 자유당, 자민당 그리고 그린 파티 같은 거, 스코티시 내셔널 파티 같은 거 이런 것들 주요 정당들은 다 리메인파였어요. 그리고 총리 스스로도 리메인이었고. 그러니까 주류 정치인들은 몽땅.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인기 없고 좀 변방에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소수파였는데 거기 보면 보리스도 나옵니다. 보리스 존슨이 나중에 합류하죠. 원래는 중립이었다가. 그 양반은 헤어스타일 때문에 한 방에 하겠죠. 젊었을 때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초점을 아까 위키트리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미닉 커밍스가 이거를 다수파로 만드는데 여론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일단 인터넷을 특히 SNS를 이용했다는 점. 온라인 여론을 잡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여론 중에 가장 눈에 안 띄는 사람들. 사실은 어느 정당도 직접 접촉하지 못했던 실존하는지도 몰랐던 300만 명의 사람들을 찾아낸 거죠. 하지만 분명히 계기만 있다라면 뽕에 가득 차서 투표할 사람들. 그 존재를 찾아낸 거죠. 이게 아주 진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계속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스텔스기 끝날 때까지도 몰랐던 거죠. 몰랐고 이들의 표가 사실 정확히 반대표로 나왔습니다만 51대 48로 나왔는데 원래 그 전까지 유고부에서 막 직후 조사한 것도 48대 51이었어요. 반대로 뒤집혀 있었던 거지. 그것조차 제대로 집계가 안 됐었던 거죠. 여론조사의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야, 이분들은 진짜 완전 스텔스기였네요. 진짜. 그렇지. 눈에 안 띄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층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중간에도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대문을 정치인이 와서 두드린 적은 처음이다. 80년대 이후로 처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접촉하는 방식이 인터넷, 온라인, SNS였다는 점이 사실 지금의 세태, 위키트리 같은 매체가 성공하게 되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칩거에 가깝게 살면서 커뮤니티로 세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잡은 거예요. 겁니다. 어떻게 잡느냐? 이분들의 열등감, 그리고 이분들이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저 높은 저기 소위 잘난 사회적인 어떤 아까 말했던 오피니언 리더들 놈들이 하는 건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싹 때려오죠. 정확하게 뭐 위키트리랑 비슷한 기사를 썼다 이런 전혀 아닌데 네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결핍 그리고 불안 이런 거를 이제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결핍을 정치적 언어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못하지. 그거를 대신 그 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방법 조금 비슷해요. 네. 아주 그 유럽연합 관련한 아주 국소적인 수치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3억 5천만 유로인가 뭐 그런 수치를 하나 그렇죠. 가져오죠. 네네네. 이거를 가져와서 저는 처음에 좀 깜짝 놀란 게 대단히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되는 수치라는 걸 강조해요. 도미닉 커밍스가. 왜냐면은 그 국소적인 부분만 설명하면 돼. 그렇지. 그리고 이 숫자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유권자들한테 내보일 때는 딱 내보이는 거지. 네, 딱 내보일 때는 마치 이게 너의 불안이 이 숫자 때문에 온 것처럼 퍼뜨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짜 뉴스는 자기 입으로 얘기를 안 해요. 너네 우리 돈 3억 5천만 유로를 내 돈 3억 5천만 유로를 유럽연합에 썼네.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가짜 뉴스의 방법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유럽연합의 남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설명하다가 허송세월 다 네. 해버립니다. 시간을 다 낭비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말하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돈 썼어 안 썼어? 돈 쓴 건 맞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렇지. 야 액수 조금 틀리더라도 내 돈 쓴 건 맞는 거 아니야? 거기 나오고. 중간에도 그 반대편 남겠다 잔류파에 그 주도했던 사람이 BBC 보도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전화를 하잖아요. 네. 네. 양쪽에 반대파와 찬성파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그쪽 소수파 의원이 그러니까 나가겠다라고 하는 탈퇴파가 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올렸거든. 그게 네. BBC 대담에서 나온 네. 수치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균형 보도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따위 것들을 올려줘가지고 전혀 허위인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열받아하죠. 그 당시 BBC 욕 많이 먹었어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커피 우유님께서 7천만 터키인도 있죠.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저 이게 이민자 7천만 문제. 7천만 터키인은요 보리스 존슨이 정정해 줍니다. 터키 인구가 7천만이라고. 그래. 막 들고 와서 얘기 네. 막 화나서 얘기하죠. 네. 이게 사실 전체 인구인데 자기도 그래도 주류 정치인이니까. 네, 그렇죠. 아예 대놓고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와서 이래요. 터키인들 난민이 7천만이 몰려온다면서요.라고 하니까 보리스 존슨이 막 이러다가 잠깐만요. 이거는 터키 총 인구수예요. 그때 자꾸 이제 막 가라고 이제 됐다 네. 보니까 막 빨리 도망가지. 네. 이것도 그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도미닉 커밍스가 처음에 그 이제 아주 극단적인 탈퇴파들이 와서 이민자 문제를 바로 해야 된다. 이민자 혐오로 그러니까 자극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네. 그런 취지로 요구를 할 때 도미닉 그걸 건드려야 커밍스는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민자 얘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게 탈퇴파의 원래는 주류였던 유킵이라고 부르는 영국 독립당 거기 나오는 맞아요. 영국 독립당. 나이젤 퍼라지라고 맞아. 되게 유명한 네. 인물이 있어요. 그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 인물. 진짜 이상한 사람. 일단 마카에론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후원자. 진짜 바보 같던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 바보 같진 않아요. 네. 아 그래요? 좀 과장했구나. 네, 다소 과장- 극화가 된 과장을- 거죠. 이 영화가 재밌는 유일한 이유인데. 네, 맞아. 근데 왜냐면 방송에 엄청 나왔던 사람이에요. 유킵 지도자 이 사람 유일한 의원이기도 했었고 유럽의 의원도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영국 독립당을 거의 하드캐리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건 맞아요. 네.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든 방송에 나와서 나름대로 굉장히 토론 잘했어요. 그래요? 이 영화에서 약간 그럼 희화화했네. 거의 트럼프처럼 행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너무 희화시켰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도미닉 커밍스의 시각이지. 쟤네들 끼면 우리 망한다 이거. 끝까지 그런 입장을. 절대 쟤네들 같이 하면 안 껴가지고 된다. 처음부터 막 극우적인 얘기하고 이민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양심을 자극해버리기 맞아.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도입을 한 거죠. 맞아요. 쟤네들이 그냥 얘기하게 놔두고 우리 주류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맞아요. 이게 기가 막힌 전략이고 기가 막힌 거죠. 또 하나가 이것도 제가 위키트리아 같은 인터넷 매체 어뷰징 또는 제목 장사하는 거하고 연결된다고 느낀 게 아까 말씀드린 테이크백 컨트롤. 어떻게 제목을 뽑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영국은 컨트롤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마치 이것도 가족이 있다, 이런 허위로 것처럼. 아주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이상한 문장을 하나 멋있어 보이는 문장을 만들어서 목소리가 없었던 사람들의 불안을 건드리는 거죠. 너는 네 삶의 통제를 잃고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전략인데 컨트롤이라는 단어 하나를 뽑아내느라고 되게 막 여러 가지 뭉게구름들을 그리잖아요. 네. 불만, 뭐 네. 이민부터 해가지고 키워드를 막 찾다가 핵심은 컨트롤로 딱 잡은 거야. 사람들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방식으로 돌린 거죠. 맞아요. 네. 내가 마치 내가 주도권을 찾는 것 같으니까 네. 한때 빼앗겼던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테이크라는 또 되게
그 긍정적인 단어. 맞아요. take control. 사실 leave나 이런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막 떠나고 배신한 느낌도 들고. 근데 그거를 take control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거야.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도 우리 주도적으로. 이게 결핍이 있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치 내가 내 권리와 뭐 가난을 탈피하기 뭐 부와 이런 것들을 내가 되찾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캐치프라이즈 하나가.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 투표가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그러니까 브렉시트에 잔여하는 캠페인을 담당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이 서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도 그냥 대표자 하나를 찝어서 이 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 맞아요. 맥주 먹어요. 저 정말 명대사가 나왔거든요. 진짜. 그 자녀 쪽에 남아 있는 자녀 쪽에서 캠페인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감당 못할 걸 꺼내서 우리를 밟았어. 맞아요. 감당할 수 있겠니? 이 투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진자의 발악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동층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를 열어서 아주 극렬한 지지자로 만들어냈어. 그렇지. 근데 이 결과 너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컴버비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걸 왜 내가 감당해? 실제로 약간 그런 태도이지 않아요? 그렇죠. 피곤하다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미닉 커밍스는 일단 이 캠페인에서 이기는 게 중요했고 이기는 게. 마치 눈앞에 공천이 중요한 것처럼. 맨 처음에 컨트롤 의미 뽑고 테이크까지 붙였을 때 왜 100을 안 썼지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구호를 기억해서 그런 건 아니고 테이크 컨트롤만으로 뭔가 약간 부족한데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100을 끄집어내는 장면 보면서 이게 내 머릿속에도 각인됐던 의미구나. 그러니까 저 탈퇴파들이 강하게 염원했던 그 구호가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났었지만 바로 이런 심정으로 표현되고 있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잘 만든 영화예요. 네. 근데 잔류파에서는 그런 슬로건 하나 못 만들었거든요. 잔류파가 딱 만든 게 그거잖아. 브리튼 스트롱거 in EU, in Europe 이걸 쓴 거라고. 너무 기사 같다. 그러니까 너무 서술적이야. 이게 안 짝짝 붙질 않아 이게 머리에. 나 영화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우리는 브리튼을 일부러 이제 주어로 뺀 거죠. 예를 들면 스트롱거 브리튼이라고 안 쓴 거예요. 브리튼은 맨 앞에 쓰려고 나름대로. 보여야 되니까. 브리튼이 스트롱해. 어디서? 유럽 안에서. 유럽 안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야. 근데. 맞는 말이거든. 네. 영국이 강한 영국을 바라는 마음은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영국이 유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쇠락세를 멈추고 나름대로 강해진 게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안에서 요 말을 굳이 넣었기 때문에 뭔가 수동적인 것 같잖아.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이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없으면 그럼 스트롱하지 않다는 얘기야? 맞아. 자존심을 자극해버리죠. 왜냐하면 한때 우린 대영제국이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때는 우리가 컨트롤을 잡고 있었단 말이야. 아주 강하게. 이거 진짜 아메리카를 더 다시 위대하게. 똑같은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 썼던 말을 다시 가져온 거긴 하지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어게인을 붙이는 게 한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랬었는데 지금 잃었고. 야, 멋있다. 저는 다음 총선 구호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거 좀 보세요. 관계자분들 이 영화 좀 보세요. 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실제로 잔류파가 쓰는 기법들은 가장 발달한 그 선거 기법이나 여론조사 기법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정치 같은 잘 모르지만 그쪽에 있는 선거 전문가들은요.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그 선거꾼들하고는 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질의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한 만큼 보상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어디선가 또 크게 쓰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모사꾼들이 주로 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물론 걔네도 여론조사 분석은 굉장히 잘못됐죠.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캐치프레이즈 만들고 그거를 이미지화시키고 그거를 선거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공학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걔네도 되게 주류적으로 잘하지만 얘는 매버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것들을 정말 새롭게 탁탁 치고 들어가는 그 정말 천재성이 있는 거죠. 정말 보면서 감탄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현대인들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2016년에 정확하게 캐치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산을 거기다 싹 몰아버리잖아요. 온라인 여론 잡는데 예산 절반 이상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캠페인하는 예산을 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아 진짜 저도 깜짝 놀랐. 저는 영국 상황 잘 모르니까 그냥 브렉시트 했다는 것만 알지. 근데 이 영화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아 그렇죠. 되게 급박하게 대사가 몰아치는데 네. 엄청나게 잘 정리된 수작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여기 등장한 사람 누군지 하나도 몰라도 이 영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나 보리스밖에 몰라. 맞아. 솔직히 나도 그랬어. 그 과거 장면 보여줄 때 그 철의 여인 누구예요? 아 대처. 대처 나오더라. 맞아. 대처 나오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제 영국 여왕 얼굴 잠깐 나오고. 그러니까 유럽 연합 가입할 때 당시에 이제 건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마지막 대사 너무 아팠어요. 우리도 그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다 열었죠 사실. 네. 사실은 이 사단에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느냐. 데이빗 카메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캐머론은 근데 잔류파였잖아요. 잔류파였죠. 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데이빗 캐머런이고요. 그걸 이용한 게 보리스 존슨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이 도미닉 커밍스예요. 아 도미닉 커밍스가 그런 얘기래요. 이 국민 투표 자체가 최악의 한 수다. 그렇죠. 이 복잡한 그러니까 사실 커밍스도 막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 투표로 붙인 게 이 복잡하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왜 양자택일로 만드느냐. 그러면 나는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나는 반대로 나가는 걸로 가서 철저하게 이기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 판을 짜놨으니 찬반으로 짜놨으니 나는 어차피 이 사람도 원래는 이제 탈퇴파에 해당하긴 했지만 반드시 탈퇴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맞아요. 그 당시 탈퇴파들도 대부분 생각이 어떠냐면 요걸 이용해서 재협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우리한테 좀 더 이득되는 방향으로 네. 하려고 했는데 이걸 양자택일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데이빗 카메론에게 제가 책임 묻는 게 데이빗 카메론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귀족 출신의 좋은 집안의 좋은 학력의 젊은 나이에 사실은 신보수당을 이끈 사람이거든요. 보수당은 원래 그 전까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이를테면 문화 문제나 노동 문제나 이런 데서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신노동당을 이기기 위해서 데이빗 캐머런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막 노동당이랑 같이 연정까지는 아닌데 막 그 당시에 하죠. 네. 저기 노동당이 1997년에 집권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고업님하고 영화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보수당 그 대처 체제를 깨부순 거죠. 대처가 이미 이제 나가긴 했지만 엄청나게 이깁니다. 이 블레어가. 그리고 나서 두 차례 선거를 압승을 해요. 노동당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2002년 선거인가에 압승하고 그다음에 2007년 선거인가에 또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어가 약간의 구설수인데 사실은 이제 이라크 전쟁 때문이죠. 이라크 전쟁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어떤 힘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EU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EU 헌법을 만들자는 운동도 막 불러들이고 그랬어요. 노동당이 잘 나갔던 건 사실 그 EU 정책, 친 EU 정책 때문에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재집권에 성공을 했는데 수상자를 내놓고 바로 이제 옆에 있던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이죠. 이 사람한테 정권을 넘겨요. 2010년 일인가 그래. 2010년인가 2008년인가 같은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경제 운영을 잘 못했어. 네. 그러니까 선거를 그냥 중간에 갑자기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보수당이 이겼는데 데이빗 카메론 덕분에 이긴 거야. 내가 노동당만큼이나 젊고 노동당만큼이나 실력 있고 보수당의 가치는 지니고 있고 우리는 환경 문제도 중시하고 동성애 문제도 중시한다. 완전히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딱 하니까 그 전까지 노동당에 있었지만 야 노동당 좀 너무 오래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싹 하고 옮기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선거 결과가 어땠냐? 거의 동률이었어. 노동당하고 보수당하고. 근데 보수당이 1등이긴 했는데 과반이 아닌 거야. 그러면 자유민당하고 노동당이 원래 더 가까웠거든요. 얘네들이 연정을 하면 다시 한번 재집권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걸 헝 팔리어먼트라 해서 구성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때 자유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국민의 뜻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당을 만들어준 건 보수당인데 노동당과 함께 또다시 집권을 내가 하더라도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민당이 연정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비로소 겨우겨우 어렵게 재집권했구나. 재집권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빗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힘도 알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때 이제 연정을 하니까 연정을 한 상태에서 자기네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거느냐? 유럽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열었구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 그러면서 차기 내가 다음에 총선을 할 때는 이거를 정책으로 내걸고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로. 우리 보수당은 남느냐 아니냐라고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레퍼런덤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저희가 다시 재집권한다면 국민투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집권을 했구나. 그리고 재집권에 성공한 거야. 그럼 이제 국민투표 안 할 수가 없네. 지가 약속했으니까. 거짓말을 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도 당황한 거예요. 당선된 거 좋지만. 그랬네. 그러니까 이 잔머리 굴린 거죠.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나 던져놓으면 일단은 당장의 지지가 오니까. 그렇지. 근데 이만 1차로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국 정치에서 레퍼런덤이라고 부르는 국민투표는 원래 없는 제도입니다. 레퍼런덤 우리나라 말로 국민투표죠. 우리나라는 헌법 바꾸는 거잖아요. 탄핵도 할 수 있고 탄핵은 못해. 탄핵은 헌법 국민투표를 안 하는 거지만 원래 영국에는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헌법이라는 게 없거든. 헌법이 여러 가지 법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가 필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딱 이름 붙인 법이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불문법 체계라고 부르는 건데 헌법의 기능을 하는 몇 개의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있어요. 액트 오브 파리아먼트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걸 뭐냐면 국민투표 법을 만듭니다. 그것도 단건으로 2015년에 만드는데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관련된 법. 이거를 정부 주도로 만든. 야, 일회성 법이구나. 일회성 법이야. 자기 무덤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팠네요. 그거를 2017년까지 수행한다. 이거를 해요.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져야지 국민투표 실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법에도 국민투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그 법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모든 게 사실은 이게 조약이잖아요, 조약. 마스트리트 조약이나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조약을 기존에 의회가 비준한 거 아닙니까? 이 비준은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탈퇴 의사를 밝힐 수가 없어. 조약이 바뀌지 않는 한. 물론 이 조약을 바꾸려면 거의 전쟁에 준할 정도로 의회가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는 조약을 탈퇴하겠어. 국제사회 비난을 감수한 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로든 이거 탈퇴도 못해. 의회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묻겠다라고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결과가 났었을 때 나중에 의회가 안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미친 짓이다. 국민투표를 물었던 것조차도 문제지만 국민투표를 따르는 의무가 국회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권은 의회한테 있으니까 의회가 그러라고 의회에 있는 거 아니냐. 다수당이 이미 다 거의 모든 정당이 잔류에 선택했는데 그 캠페인을 했는데 졌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물러났죠. 왜냐하면 국민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또 어떻게 안 따라요?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그게 아무리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대놓고 의견을 구했는데.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뭐. 바로 그냥 들고 나오죠. 물러나야지.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였고 결국은 진 거고 데이비드 카메론이 바로 사인 발표를 하잖아요. 진짜 최악의 악수를 던졌구나. 진짜 최악이네. 근데 이거 언제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건을 본 것 같네. 내 느낌이지 이게 지금. 전혀 쓸데없는 국민투표했다가 물러나신 분이 한 분 계시네. 그래요. 물론 굉장히 그 사안의 복잡성은 굉장히 다릅니다만 사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훨씬 더 간단하고 더 무식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사적인 함의가 데이비드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보수당 집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활용한 국민투표건이라고 하는 걸 꺼내버렸고 국민투표를 꺼냈으니 포퓰리즘이 들어설 수밖에 없죠. 국민투표가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에는 없는 포퓰리즘적 정치를 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포퓰리즘 전문가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가 등장해서 자극해버린 거지. 그게 먹혔고. 의회가 스스로가 자신의 주권을 놓아버린 거거든요. 아니 왜 양자택일로만 해야 돼요? 국민투표를? 한 4개 주면 안 돼요? 선택지를? 그걸 또 왜 했냐면 물론 법이 이제 그 문구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탈퇴와 잔류를 묻는 법을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3개, 4개로 이제 만들긴 되게 힘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도 탈퇴가 안 될 거라고 믿었어. 그렇지. 자신 있었던 거야. 맞아. 맞아. 그게 제일 이런 컸었던 생각으로 탈퇴표 찍은 사람 되게 많대요. 사실 그 미국, 영국에 있는 상류층이라든지 좀 지식인층에서는 이거 100% 잔류 선택했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진 거지. 잉글랜드를 제외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부분 잔류에 투표를 했고요. 런던은 다 잔류에 투표했고요. 런던의 인구의 다 돼서 한 60%는 더 놀라운 건 학생의 80%가 잔류에 투표했습니다. 자기네들 미래니까. 그런데 노인들, 50대 옛날 육체 노동자들, 노동자들, 그다음에 시골 사시는 분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 이분들이 탈퇴에 투표를 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분들이 제일 많은 EU 예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농민들. 농민들. 진짜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머릿속에 하나만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완전
진짜 바보로 만든 똥밥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브렉시트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우리나라 언론에도 소개됐던 가장 황당한 가짜 뉴스가 그거잖아요. 영국이 농민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한테 오는 지원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영국이 프랑스나 이런 스페인에 비해서 농업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잉글랜드에 농지가 있거든요. 예. 양목장 아니면 예. 잉글랜드에 못 사는 시골이 그래도 그 정도로 잘 살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EU 농업보조금 덕분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모로 많이 봐주고 있어. 엄청 봐주고 있었죠. 사실은 왜 네. 영국이라는 나라가 같이 있느냐 아니냐가 유럽의 위세에 그럼요. 굉장한 영향을 그렇지. 미치고. 예. 유럽에서 영국이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영국, 네. 프랑스, 독일 딱 이게 세 개인데. 그치. 영국 독일인데 영국은 어. 끝까지 안 들어오다가 맨 나중에 쭉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아, 얼마나 미워. 프랑스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얘네가 있어야 미국의 중간 다리도 되고 약간 경쟁도 할 수 있고 영어를 쓰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이거를 세계적으로 넓히는 데 있어서 영국이라는 수단이 되게 중요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믿고 보기 싫은데도 네. 억지로 얘네한테 유리한 조건을 자꾸 달아준 거라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래주고 있었는데 이 바보들이 깡통을 차버린 거지. 떡 필요 없어 이러더니만 나가버린 거잖아. 데이브 캐머런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 설득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번에 새로 협상을 했는데 유리한 조건 많이 얻어놨다. 이걸로 계속해서 자기 정부의 인기를 끌고 낸 거예요. 야, 진짜 단견이네. 네. 그게 진짜 탈퇴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아무도 생각 못했지.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저 진짜 이게 무슨 나비 효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라 이러면서 그냥 열려버린 그 상자가 웬 전문가가 하나 와가지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고 막 만지작 하니까 누구도 원치 않은 결과로 탄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끔찍하게 놀라운 일인데요. 사실은 유럽 연합에 대해서 회의를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이 한 60%로 높았어요, 실제로. 네. 그 총선 당시나 이럴 때. 네. 근데 회의적인 거하고 탈퇴 탈퇴 결정은 되게 다른 거거든요. 완전 다른 거죠. 네. 근데 그 두 개로 애매하게 묶어가지고. 네. 네. 근데 이거를 정말로 탈퇴로 밀어붙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사람들도 실제로 탈퇴에 사인한 사람들도 그 전까지 계속 여론조사는 잔류가 여전히 그래도 일정하게 근소한 차로 높았고 나중에 표가 줄었지만 그리고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도요 사실은 브렉시트 그 국민투표 이런 거 할 때 캠페인을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잔류라고 생각. 당연하지 진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이건 볼 것도 없다고. 그렇지.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당연히 제정신이 이렇게 안 한다. 위협하려고 하는 짓이다. 맞아. 다 이런 생각했어요, 실제로.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충격적이었죠. 세상에나. 영국이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그러니까 카메론도 얼마나 놀랬으면은 사임을 했겠어요. 그렇지. 가만히 있다간 지가 옹팡 뒤집었을 판인데 지금. 이 똑같은 해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 커밍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되게 재밌는 이런 관계인 게 얘네들이 세계사 흐름을 바꿔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진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만든 거 얘네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대처하고 레이건이 합작해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정말?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 총리 돼가지고. 근데 노동자들 막 죽어나가고 막 신자유주의 그게 때문에. 1970년대 말에 시작돼 8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의 세계를 지배한 거거든요. 그거를 끝장낸 게 누구예요? 트럼프야. 신자유주의 체제 끝장낸 게 트럼프예요. 맞아요.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저 소외받던 사람들, 레드넥들, 그렇지. 이런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당선된 게 트럼프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자유무역이고 없다. 우리는 보호무역 하겠다. 우리한테 보호무역 각자 한다. 무생이다. 그런 과정을 유럽의 어떤 통합을 역행시킨 사실 신자유주의적인 동력 때문에 가능했어요. 프리 트레이드를 대가로 프리 무브 이동의 자유를 얻은 거거든. 이민을 이제 자유롭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서로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게 사실은 전통 좌파 입장이나 이런 데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 그 제레미 코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수가 되게 애매한 입장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은 잔류를 선택하나 슥 해서 은근히 탈퇴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프리 무브는 괜찮은데 프리 트레이드가 싫은 거구나. 사실은 프리 무브도 별로 싫어요. 별로 싫어했어요. 왜? 자신의 육체 노동자들은 피해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진보적 입장 굉장히 미묘하네요.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전통 좌파 중에 약간은 이제
국가주의 좌파 내지 민족주의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신자유주의적 프리 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프리 무브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중요한 거구나. 네. 그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전통 좌파 그다음에 또 이제 자민당 계열 중에서도 프리자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랄까 그 유럽의 그 관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유럽 관료주의라는 게 유럽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 브뤼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많아요. 그 의회에 또 분담금을 내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수당 쪽에서도 돈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금융 보수주의에는 맞지만 사실은 전통 시골에 기반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여왕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또 이게 유럽이 싫은 거지. 요 소수파가 쓱 빠져가지고 따로 모였던 게 이제 이 탈퇴파인데 거기 이제 발판이 됐던 그 커밍스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구나. 맞아. 이사배들. 떨거지들. 그 맨날 커밍스한테 초반에 뭐라 하잖아요. 그랬다 맨날 역관광 당하고 그리고 지가 쫓겨나고. 네, 지가 쫓겨나고 바보같이. 여러분 영화 근데 영화 보기 어렵더라. 이거 웨이브에서만 볼 수 있어요. 왓챠에도 있어요. 왓챠에도 있어요. 네. 뭐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한번 해시태그 때도 한번 다뤘지만 그 2016년이 왜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학 서적을 제가 나중에 한번 할 텐데 전통적인 진보 보수의 대립이 아니었다. 그러네. K 트럼피즘이라고 이제 국가가 빠진 이제 국가 이익이 빠진 국익이 빠진 K 트럼피즘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피즘과 물론 다르고요. 보리스 존슨과도 또 다르고 그들을 만든 힘이 영국이나 미국의 또 힘과도 조금씩은 달라. 하지만 저는 상당히 유사한 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를 대하는 정치 세력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오늘 일어난 일하고도 이제 어제가 되고 있나요? 아니구나. 아직은 몇 초 전이구나. 오늘 11초 남았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민하셔야 될 거는 물론 특정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 또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겪는 정치적 고초 이런 것들은 진짜 민주화 이전 스타일의 고초입니다. 이거는 얘네들이 너무 후져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너무 새롭게 바보를 만드는 정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외국과는 다르게 정치인 스스로가 앞에 나가서 그걸 선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민주화 시대의 민주화 투쟁 방식으로 극복 안 돼요. 그렇지. 차라리 정치범을 만드는 탄압은 민주화 투쟁 방식으로 극복됩니다. 단식하고 지지자를 모으고 같이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면 극복돼요. 의리 지키고 우리를 지키면 그 정도의 어떤 세력들을 유지하는 거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이 제일 잘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나머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바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이독경이야 이거야말로. 대화의 방식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민주화 투쟁을 했거나 민주화 투쟁의 영향을 받았던 그 분들이 온라인 바보들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도 바뀌고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언어나 분출하는 감정이나 민주화 시대 때 민주화 운동 시대 때 분출했던 감정과 동일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입장은 좀 달라요. 이른바 일배식 분노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정당하고 온당한 분노의 토대에서 시작됐지만 그렇게 해서 막 분노하고 막 누구 찍어내려고 그러고 이제 막 적으로 돌리고 적을 분별해야지 무차별 난사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는 증오의 형태라든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복수하려는 방식이 민주화 시대 때의 방식도 아니에요. 야, 그럼 이거는 큰일 났다. 내가 볼 때는 온라인 시대의 방식이다. 그 일배 방식이거든요. 네, 일배 방식. 우리를 건드리면 절멸시킨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죽일 거야.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찾아온 세상은 2016년이 이미 한번 바꿔놓은 정치를 없앨 수 있을까요? 못 없앤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건 대하지 않으면 그것도 장기간으로. 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먹혀요. 그들이 이기게 되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네요. 그럼 그런 정치의 지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걸 바꿀 수 없느냐,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시험하는 기간이네. 지금 윤석열 정부 남은 4년이. 남은 4년이라고 하지 마. 3년 몇 개월이잖아. 그러지 말자. 아무튼 그 역량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거를 한 번 정권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만약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찾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정당이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정당이냐를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팬덤 정치다 이거 했다가 또 그러고선 이쪽 가서 살살 거렸다가 이쪽 가서 의원 되려고 그랬다가 응? 어떨 때는 또 노란법특파 찬성한다 그랬다가 그냥 뒤죽박죽 돼가지고 진보인지 리버럴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노선을 가지고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게 고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속물적이지도 않고 또 어정쩡하게 또 저급하진 또 않아요. 이 상태로 빠져 있는 내가 볼 때 캐치프레이즈가 없는 정당이에요. 맞아. 지금 어정쩡한 건 최악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과반 정도로 유지하는 정도의 성공을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의원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또 뺏기고 또 두들겨 맞고 예, 오히려 더 뭐 글쎄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봐라 우리나라의 구악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또 그 얘기 나오지. 쟤네들이 지금 21대 22대까지 연달아 가지고 20대까지 치면은 다수당을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대통령만 가졌지 다 뺏겼다. 이런 프레임이 먹힐 거라고요. 맞네 또. 네. 네. 아무 내용은 없지만 불안과 결핍과 분노를 자극하는 프레임이죠. 우리는 가진 게 없다.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뭘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만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민주당처럼이라도 여러 번 집권하고 네. 뭔가 어쨌든 자기 영역을 키우고 기업들도 예를 들면 이쪽 할리우드나 이쪽이나 금융 쪽이나 IT 쪽은 그래도 리버럴 쪽에 가깝고 전통 제조업이 예를 들면 공화당 쪽에 가깝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균형이라도 있지 거기는. 예. 그런데 저렇게 위험한데 우리는 균형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산이 없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이거를 정당이라고 모아놨으면 그 정당이 그래도 오랜 생명을 가진 정당이면 그 사람 키우고 시스템 키우고 의원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당료들 키우고 예. 당원들과 소통하는 방법들 만들고 노선 세우고 정말 젊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들의 저런 일배식 분노에 대해서 대안적 어떤 분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예. 저는 아직까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 거업이 목소리로 1초 잘생김이 묻을 때 이거 무슨 말이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모욕적인지 모르겠는데 모욕적이에요. 이게 이상한 야 이거 뭔 기묘하다 아주.